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목사들, 이번 프로를 우리가 저와 이 조생 목사님 같이 이제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세영이라니까요. 생각나는 분이 있죠. 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도 조세영인데요. 여러분, 저 사실 그 대도 조세영을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교회 이제 강사로 초청돼서 식사까지 한번 했는데, 참 그분이 그때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 새 출발하면서 간증까지 했는데, 한 서너 달 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 건에서 용서에 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어떤 선입감이 있어서 제가 조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우리 조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이분이 참 목사님 같아. 목사의 어떤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조세영 목사님. 과거 조세영은 이러시고 제가 과거의 조세영은 아니고 새로운 조세영으로서 이 시대의 큰 뜻을 또 전하고 나누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좀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면 슬픔도 나누어지고 함께하면 기쁨도 배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책 읽는 목사들 첫 번째 나눌 책은요, 이제 제이슨 생커가 지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런 책을 이제 좀 나누고 우리가 이제 도전받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사실요, 이 코로나와의 치리한 전쟁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작되는데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언제쯤 끝날까요? 백신이 나와야지 종결이 되는데 그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또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구나, 이 더위보다 더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언제 종식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연초에 그 날씨가 뜨거워지면 이제 코로나균이 이제 위축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 오히려 더 상승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비드19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이 가장 상승세인데, 백신도 이제 언제 개발될지 참 모르고 답답한 나날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어느 시대보다 많이 이제 팔리고 있는 이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평생 꼈던 마스크보다 요 몇 달 사이에 낀 마스크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비염이 있고요. 더위에 굉장히 약한 스타일인데 마스크 끼는 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저도 비염이 좀 있고 하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 더위가 올라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숨을 쉬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었고, 목사님 말씀대로 평생 쓰는 마스크 양보다 지금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목처럼 이제 빨리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공포심을 가지고 위축되어서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 코로나 시절 이후를 많이 추억하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미세먼지가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지옥 같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그 미세먼지 시대를 추억해 보니까 그때가 진짜 천국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거 시대를 참 이렇게 추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려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 선행학습 여러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5학년이면 6학년 수업을 먼저 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옛날에 그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그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배운 거를 이제 밤샘하면서 공부한 것보다 선행 학습을 통해서 미리 배워 놓으면 정말 부지런과 열정을 가지고 배워 놓으면 훨씬 공부하기 쉬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치의 앞날을 내다보기 힘든 이 코로나 사태지만 마음을 좀 정화해서 이 사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도모하는가,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이슨 생커가 오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목사님 책을 읽고 어떤 글을 좀 느꼈습니까? 미래학자 이 제이슨 생커가 하는 게 핵심 요지는 코로나 이전을 추억할 시간이 없다. 그걸 지적하고 있고, 추억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다.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 현실이지만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생커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태되고 사라지는 문화가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문화가 있는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승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차원, 교육적 차원, 또 경제적 차원, 모든 전반적인 분야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미래가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 예루살렘을 추억하던 이 시점을 떠나서 더 큰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걸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이 코비드19가 전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나 많은 어떤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면에서 완전히 큰 변화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그 제이슨 생커, 이 사람은 누구죠? 이 볼룸버그가 선정한 이제 세계 제1위 미래학자로 이제 준비된 분인데요. 이제 여러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내다보는 지혜와 통찰력을, 전환점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미래학자의 조언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만 또 미래학자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목사님? 이 긍정적인 건 참 없어 보이는데 맞아요. 그 가운데서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픔이고 죽음 같은 위기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건강에 붉은 신호가 켜졌다는 신호인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병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별명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이기주의와 또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이 딱 멈추어졌습니다. 관계도 멈추어지고 하늘길도 바닷길도 닫혔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몸의 병이 무엇인가 건강검진을 받듯이 우리가 인류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전체가 종합검진을 받을 시대다. 맞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종합검진은 잘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죽기 위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위험을 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대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향후에 10년, 20년 미래의 삶이 반드시 윤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이슨 생커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대단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행되었던 조치와 변화들이 사실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마나
이제 몸빼 이런 거 있죠. 네. 어떤 전쟁 조달하는 노동력을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파마 같은 거 네. 시행했고, 일제 시대는 이제 몸빼 이것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도 하나의 여성들의 의류 문화가 된 것처럼 이 팬데믹을 통해서 시행됐던 일들이 그대로 이제 다음 또 문화가 되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급격한 어떤 전환점과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미래학자가 조언하는 몇 가지 내용들, 어떤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째로 일자리의 변화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 맞습니다. 일자리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비말로 주로 감염되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는 대면하는 문화가 주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의 문화가 생소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점점점 자택근무나 원격 근무나 이제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 문화로 인하여 그동안 대면 문화의 업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도 그 대면 문화의 중심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일할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뜨는 직종이 또 있다 그랬죠. 반면에 사라지는 직종이 있는 반면에 의료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을 쓰는 거 말고 이제 지식 산업, 지식 노동자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비말과 면대면을 뛰어넘는 이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이런 지식 노동자, 특히 이제 의료직, 앞으로 이런 사태 사실 계속 될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인류가 이제 여러 가지 역병들을 지금까지 맞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주기가 훨씬 이제 짧아질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해결했지만 다음 분명히 또 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의 변화도 염두에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기회를 또 조정해주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변화를 받은 것이 이제 학교죠, 학교. 그죠? 야, 초중고 학생들 보니까요,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나가고 있나요? 나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하는 뭐 유럽과 미국이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처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하는 어떤 학교 중심의 문화가 거의 와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문화가 계속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기가 짧아질 텐데 짧아지면 이 교육의 미래가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문 대학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제 지방에서 논 팔아서 서울로 학교를 보내고 수업료를 내는 일이 이제 전설의 고향이 이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뭐 유럽도 그 등록금이 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2-3천만 원, 3-4천만 원 뭐 기본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금액을 그 고액의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확실한 네트워크가 보장되니까 명문대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보장되니까 투자했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수업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명문대학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인적 확실한 네트워크보다 사회적 지위보다 안전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학교 중심의 캠퍼스 중심의 문화가 아닌 자연스럽게 홈스쿨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일선 교사들이 원격 수업을 처음에 이제 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 자리가 잡혀서 수업의 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하는 시간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바꾼 이제 중요한 현실 한가운데 이제 식량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이제 식량은 지금 뭐 언제든지 돈을 주고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시대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그러지 않을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공급 자체와 수요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농후한 사태에서 식량이라는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식량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물이라 생각했지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식량이 조달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의 중요성은 이제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트에 식료품이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갈수록 이 식량 전쟁이 심각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일각의 어떤 그 부유층들은요, 이 자급자족 형태로 자기 집에 이제 밭을 만들고 자기가 이제 기른 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꿔간다는 거죠. 맞아요. 참 21세기에 정말 상상이 어려운 일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코로나 시대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됐는데 사실은 재택근무는 과거부터 간간히 있어 왔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기업이라든지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이것을 이제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요. 이제 오너 입장에서 또 어떤 사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부대 경비가 좀 덜 들겠죠. 맞습니다. 이제 사무실의 임대료라든지 이 비대 부용이 훨씬 줄어들고 또 출퇴근을 겪지 않는 이제 회사원들은요 훨씬 이제 집중적으로 본인도 비용을 덜 들이고 회사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는데요. 목사님 재택근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좀 생소하죠. 그러나 이제 유럽에서는 아주 일상화된 부분들도 있고 미래를 좀 내다본 어떤 기업들에서는 재택근무를 점점 늘어나는 특별히 이제 제이슨 생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재택근무를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것이 성견지명으로 지금 딱 맞아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관료주의 어떤 그런 문화에서 대면하여서 일을 처리해야지만이 일의 성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화였지만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가 이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서비스업이라든지 면대면에 집중하고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이분들의 특징은 이제 재택근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직업들은 이제 정말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지식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제 장소의 변경을 통해서 그 일이 이제 효과적으로 감당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문제도요, 이제 국가가 이제 정체성이 이제 균열이 생기고 사회가 불안하면요,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도 변동이 크고요. 근데 이제 이 저자는요, 2020년 미 대선에서 이 트럼프가 재선하지 못할 것을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사실 최근 미국 100년 동안에요,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은 3명뿐이래요. 그러니까 후보 대통령, 조지 부시, 카터 대통령 3명뿐이라는데요. 이 미국 사회에서 재선은 흔합니다. 워낙 안정된 정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재선되지 않고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근데 아까 이제 말했다시피 이 3명의 대통령의 특징은 이 재임 시에는 경제가 무난했는데
그 다시 재선거할 그 시점에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그 실업률 때문에 이 세 명의 대통령들이 이제 재임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저자가 말한 것은 딱 이번에 트럼프가 2020년 올해 대선인데 그대로 이제 들어맞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겁니다. 미국 대통령, 그 나라의 대통령이보다는 세계 정치 경제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여파가 큰 거죠. 이런 일도 있고요. 예.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사실 무서운 것은 이제 코로나 그 자체보다 더 가치 있는 걸 이제 빼앗아 간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각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수입이 급감하면 어떻게 해요? 이혼이라든지 또 가정이 깨지는 이런 모습이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적 시각으로 코로나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제1위의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다, 앞만 보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이슨 생크가 자주 이제 반복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연하게 식량도 주어지고 당연하게 의료도 주어졌다. 이것을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당연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결과물에는 원인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종사자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다가 갑자기 중단되게 되니까 이제 팬데믹이 오는 거죠. 혼란이 오는 거죠. 카오스가 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 멈춰진 시기에서 그냥 두려워하고만 있을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당신 어떤 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병명이 주어지게 되면 의사의 말을 듣고 쉬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의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이 정신적 건강으로도 좋고 그것이 감사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던 어떤 것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당연히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여서 자녀들이 성장해 갔는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런 헌신이 있었고 그런 어머니의 아버님의 수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왜 그때는 우리 모를까요? 왜? 닥치지 않았으니까. 지나갔어. 네, 닥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참 무지합니다. 닥치지 않으면, 느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설교자로 이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설교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당시에는 그걸 잘 몰라요. 체감되지 못했지만 맞아요. 이 코로나 시대의 과거의 삶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많은 나날이었다. 응? 우리가 마스크 없이 정말 동네를 산보하고 마음껏 이제 교제하고 만난다는 자체가 과거에는 그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전혀 못 느낀 거예요. 맞습니다. 이 환경을 다 뺏기고 나니까 지금 우리 살아있다는 삶 자체가 이제 감사한 일이고, 오늘도 어떤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감사와 이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을 이 어려운 시대에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감각을 잊지 않고 계속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공기를 보니까 그렇게 화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몰랐죠. 그러나 미세먼지가 온 세상을 덮는 시기에 그렇게 화창한 하늘을 본다는 것,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제발 마스크 없이 거리를 좀
할보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아, 정말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아, 정말. 그렇죠. 아니, 마스크 벗고 길 걷는 것이 소원이 될 정도면요. 정말. 맞아요. 아, 지금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죠?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삶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자세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한번 보셨잖아요. 빅터 네. 프랭크 박사가. 네, 맞습니다. 그 책이 정말 얼마나 참혹한 현실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갈망하는 그 저자의 모습인데요. 그 정말 이 시대에 와닿는 어떤 대목들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목사님? 네. 이 빅터 프랭크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는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의 에세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팬데믹의 참 고단한 삶이 포로 수용소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그럼요. 네. 거기에 비하면 사실 뭐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빅터 프랭크 박사가 감사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차에서 그 세수들이 다 내립니다. 내리면 90%는 화장터로 가거나 사우나실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이 사우나실이지 그 악명 높은 가스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10%의 선택된 자만이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감사하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미리 수감되었던 선배 그 수감자들이 밤에 몰래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참 지금 새로 들어왔던 그 수감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색 인간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얼굴에 웃음기가 가시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깨진 유리라도 면도를 하라고. 왜냐하면 아프거나 우울해 보이면 그 즉시로 가스실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내색하지 말고 기쁨을 가지고 얼굴에 화색이 도는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 그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강력한 원시적인 촉구, 그런 삶의 태도가 네.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요, 그래도 지금이 아직 살만하다. 맞아요. 그 피터 브랭크 박사가 그 참혹한 현장에서 소망을 발견한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너큰이 더 소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울하고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해 보이는데 나만 힘들까? 근데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 갔더니 세상에 전부 다 자기보다 더 큰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아유 내 병이 제일 약하구나 이런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말 고통을 뛰어넘어서 더 큰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힘들다 해도 동시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북녘의 동포들처럼. 맞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과거에 현재 또 우리 잠식되지 말고 기뻐하고 또 빅터 프랭크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 보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합니다. 그렇죠. 그 한 평 안 되는 곳에 9명이 숙식을 해야 되고 담요 2장만 주어지게 됩니다. 아우슈비츠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담요 2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도 그 9명이 가로로 누워서 견딜만 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이 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 대단해요. 네, 맞아요. 네. 그 꿈이 달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잠이 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개가 없어서
손을 베고 잘 수 없을 정도로 손이 야유했기 때문에 그 흙투덩이 된 그 신발을 베고 잠을 자더라는 얘기죠. 이게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은 적응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가 적응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응만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괴물로 바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크 박사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새로운 정신의학적 지평을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테라피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의 삶의 의지를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왜 살아남아야 하는 그 삶의 의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정신의학에 아주 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이 빅터 프랭크 박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버틸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 땅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 하고 하는 의지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빅터 프랭크 박사의 위대성이요. 자, 어떤 사람들이 큰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그 자체에 함몰되어서 못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절망하면서 공포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빅터 프랭크 박사는요, 그 역경을 딛고 오히려 이제 자기 정신 어떤 요법을 이제 개발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이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크 박사는 그 고난에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시와 정말 삶에 대한 의욕, 욕구, 열망, 그 희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어떤 변화와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그 미래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것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빅터 프랭크 박사가 어려움을 딛고 소망의 어떤 요법을 제시해주고 그 승리를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제 발생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인류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삶을 재정비하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의 어떤 단기 미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한한 인생이다. 그래서 죽음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미래학자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 진정한 미래학자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성경의 근거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 말씀처럼 통찰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통찰력. 네. 목사님 말씀처럼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지금 죽느냐, 10년 후에 죽느냐, 20년 후에 죽느냐. 사실 죽음이 상징적이고 이제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죽음이 턱 밑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문 열면 어떤 죽음이 도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이 극한 공포감이 죽음이 너무 가까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마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의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밥을 지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주 옛날 이야기로 우리가 들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6월절 시기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건강하게 있더라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이토록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 로봇 테라피처럼 삶의 의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실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가정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것은 인류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경거망동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우리 삶이 유한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삶을 재정비하겠죠. 보다 진실하고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삶을 살려는 노력들이 부과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또 고통에 빠져있는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영적 안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다, 이런 이제 그것을 방패로 내세워서 전도를 이제 소홀히 한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전도에 특화된 시대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세계에는 틈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틈새 작전인가요? 틈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병든 사람이나 또 갇혀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 단지 우리가 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있어서 좀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때가 오히려 복음 전도에 저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궁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두려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마스크를 준비해서 찾아간다든지 뭐 충분한 방역을 한 상태에서 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위로의 말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부유했어요. 맞습니다. 뭐 죽음을 생각할 어떤 관건도 필요 없을 정도로 배에 기름이 가득 차서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재정적 또 어떤 문제도 이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가난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죽음과 직면한 정말 벗은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이때 정말 복음을 전가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때처럼 이제 마음이 가난한 때가 없으니까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끝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코로나 사태는요 계속 재현될 수 있거든요. 단지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당해서 참 우왕좌왕하는
예배라든지 어떤 모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단지 이제 정부의 규제만을 따라서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이제 다시 발생할 때에도 또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또 우리 소규모 모임을 또 온라인화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계속 신앙적 리듬감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이런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정부의 규제대로 교회 소모임 모임이 제한당할 경우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서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교회가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기회를 삶을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처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 그동안 정말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내가 잘 살고 있나. 결국은 잘 죽는다는 것은요, 삶의 질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삶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제 코로나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저주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더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책은요, 우리에게 좋은 단초를 제공해 줬고, 그보다 우리가 이 책에 부가해서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가미함으로써 인문학 수준을 뛰어넘어서 전인적인 어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이슨 생커가 마지막 매점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는 불확실하다. 준비하고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그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는 준비해야 하기에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해도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만이 확실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합니다. 그 외에는 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